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국민 배우 김혜자, 그녀의 20년 만에 두 번째 에세이 생애 감사해,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펴낸 곳은 수호서재입니다. 지난 60년간의 연기 인생과 무대 바깥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우로서 희망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연기에 몰입합니다. 그로 인해 대중들에게 온전히 각인될 수 있었죠. 이 책은 깊은 성찰과 고백이 담긴 진정한 어른의 삶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으로 읽혔습니다. 이번 신작은 김혜자, 배우로서의 인생뿐 아니라 인간 김혜자의 삶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느낀 수많은 감사의 순간들을 녹여내고 있고요. 그녀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번 감사를 크게 느껴왔다고요. 삶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녀만의 철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배우의 국민이라는 단어가 이 배우만큼 꼭 맞게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저 역시도 책 읽어주는 국민 아저씨가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자, 그럼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눈 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눈이 부시게 마지막 엔딩 나레이션의 대본 한 부분을 찢어들고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에 간 날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기적이지만 시상식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곤 했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열심히 해서 좋은 드라마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게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 받는 거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에 오른 것 정도만 말해줍니다. 나는 김석윤 연출가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가르쳐줘요. 나 상 안 타도 돼요. 그냥 후보에만 오른 것이면 안 가고 싶어요. 그러자 연출자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절대로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막상 나가려고 하니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을 받게 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안 나가고 싶다고 했다가 상 받을 걱정하는 나에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만약 상을 받게 되면 수상소감을 뭐라고 해야 하나. 마당에 앉아서 강아지 수수를 안고 말했습니다. 수수야, 어떡하지? 만약 상 타면 뭐라고 인사말을 하지? 나 이런 거 진짜 어려워.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그 드라마 마지막 나레이션 좋은데 그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상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준 나레이션을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그 대목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안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나레이션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읽는 것이라고, 잘 해석해서 읽고 녹음하는 것이라고 내 머리가 이미 인식해버린 것입니다. 2페이지 넘는 대사도 외우는데 이걸 왜 못 외우는가 했지만, 그런데 정말 수십 번 읽으며 아무리 연습해도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정신이 지배해버린 탓인지 결국에는 시상식 당일 아침까지 외우기에 실패하고 대본을 그대로 찢어서 가져갔습니다. 만약 그것을 들고 무대에 올라갈 생각이었으면 예쁜 종이에 옮겨 적었을 것입니다. 시상식장 가서라도 어떻게든 틈틈이 외워보겠다고 생각하고 대본을 찢어 들고 간 것입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데 아무 상에도 호명하지 않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상에 내 이름이 불리고야 말았습니다. 한 손에는 찢어온 대본을 쥐고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상패를 들고 꽃다발을 들고 대본 쪽지를 펼쳐 부산스럽고 어수선하게 나레이션을 읽었습니다. 돌아보니 무척 창피했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집어들기도 하고 어수선했던 그때의 내가. 드라마 속에서는 그 나레이션이 흘러갈 때 많은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시장은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새벽녘 하루 일감을 기다리며 불을 쬐는 사람들의 손길은 묵묵하고 집안에 놓인 낡은 추억들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닌 시상식장 무대에 홀로 선 나는 이 나레이션을 잘 외워 독백처럼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그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손이 바쁘고 주변이 어수선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부산스럽고 수선스러웠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하다는 것을.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서 좋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대본을 쓴 이남규, 김수진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 이곳에도 옮겨놓습니다. 나레이션 녹음을 위해 수십 번 읽고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을 위해서도 여러 번 반복해 읽었지만 다시 읽어도 참 좋은 글입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거야. 김혜자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김종수 작가에 의해 창조된 인물입니다. 한국의 어머니상 국민 엄마는 나의 의지나 실제 모습과 관계없이 김정수 작가의 전원일기의 엄마를 통해 나에게 심어주고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형상화시킨 캐릭터입니다. 처음에는 드라마 속에서 내가 그 인물을 살았고 나중에는 그 인물이 나를 살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로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고 그 인물에서 벗어나 다른 인물이 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것이 내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어머니상 배우인 나를 지난 세월 동안 가두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실제의 나를 훨씬 능가해버려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끝을 낼래야 끝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은 사랑을 지닌 다정한 어머니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배우인 나 자신에게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판에 박힌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내가 또 다른 연기에 도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배우는 훌륭한 감독과 연출가와 함께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대본을 쓰는 작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가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 속에 인물을 창조하고 배우는 그 인물을 사는 것이니까. 김종수 작가는 김수연 작가와 더불어 내 연기 인생 초기부터 나를 멋진 연기자로 탄생시켜 오늘의 김혜자가 있게 한 최고의 작가입니다. 김종수 작가가 대본을 쓴 전원일기, 겨울안개, 엄마의 바다, 자반고등어, 그대 그리고 나를 하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꽃나무로 치면 김혜자라는 꽃나무에 늘 희망의 봄을 가져다준 작가입니다. 김종수 작가가 쓴 500회가 넘는 전원일기는 한 편 한 편이 다 명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48회 전화편은 최고의 방송으로 남았습니다. 김 회장 집에 처음 전화를 설치했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가족들 모두 목소리 듣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옆집 일용 엄마까지 와서 통화를 합니다. 내가 연기한 김 회장의 아내 이은심은 전화가 너무 신기합니다. 밤이 되어 자다 말고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수화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감실댁이라고 하면 알아요. 마침 그날이 친정엄마 제삿날이어서 죽은 엄마에게도 전화를 걸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기를 들고 말합니다. 다이얼을 돌리지 않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전화기 저편으로 엄마를 불러봅니다. 가르마 반듯한 머리가 얌전하시고 맵시가 날씬하시고
왼쪽 손톱 한 개가 짜게지신 양반이에요.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못 찾으면 소식이라도 좀 전해주세요. 막내딸 은심이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산다고. 아무 걱정 마시라고. 그 소리 좀 꼭 좀 전해주세요. 향남리 사시던 울 어머니 감실댁이요. 은심이가 꼭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깜깜한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추운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계신 데가. 일찍 시집와서 엄마가 너무 그리운 여자입니다. 순수한 사람이니까 죽은 엄마에게도 전화를 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비현실적이고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나는 그 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출에게 일단 스튜디오에 카메라맨만 남고 다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씬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많은 사람들이 숨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훗날 전원일기 출연진 모두가 그것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오직 김종수 작가만이 쓸 수 있는 서정적 수필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두심 배우는 그때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전국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 줄을 섰을 거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김 회장 역의 최불암 배우도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하늘나라의 어머니께 전화하는 것, 이러한 발상은 두 번 다시 없는 발상이다. 돌아가신 엄마한테 이불 속에서 전화 걸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놀랍다. 사실 그 장면은 김종수 작가가 나를 위해 써준 것입니다. 그때가 실제로 나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대본 연습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넣어준 장면입니다. 그만큼 배우들이 하는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고 대본에 반영한 작가입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심성을 지녀서 모든 사람이 우리 어머니라고 믿고 싶어하는 모습. 따뜻하고 속 깊은 고향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은 전원일기 속에 나는 오로지 김정수 작가가 탄생시켜 놓은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 말들만 속 깊게 골라냈는지 놀라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작가는 나보다 어린 나이였는데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은 내가 대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곤 했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시골 3대의 삶을 진솔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내가 작가들의 천재적인 상상력을 부러워하는 이유입니다.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김종수 작가는 김혜자는 가슴속에 폭발하지 않은 화산이 하나 들어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나를 두고 영원히 아줌마가 될 것 같지 않은 소녀라고도 했습니다. 김종수 작가는 드라마 속에서 내 내면과 혼을 보여줄 수 있는 대본을 쓴 그만큼 나를 알고 깊이 이해한 작가입니다. 용서.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용서해라 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들만 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기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나는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나 좋을 대로만 생각하며 사는 여자였습니다. 날마다 남편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었을까요? 그런 것이 인생일까요? 내가 죽는 것은 그토록 많이 생각했으면서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많아서 죽으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분명 천국에 있을 테니까 요즘도 자주 기도합니다. 나를 천국 문 앞까지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가서 남편 불러서 미안하다고 꼭 말해야 합니다. 당신 살아생전에 내가 너무 많이 잘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당신 죽은 다음에야 그것을 알았다고. 이 미안함을 꼭 가서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게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합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힘들어서 어떡하나. 자기 삶에 대한 아쉬움도,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신에 대한 원망도 아닌 철없는 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대체 나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죽 내가 한심했으면 세상 떠나면서 내 걱정밖에 할 게 없었을까요? 남편이 우리 집에 왔다가 나를 처음 보았을 때 자그마한 여자가 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였습니다. 그의 눈에 내가 예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철없는 아내를 동생처럼 딸처럼 보듬어주며 살아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위안해봐도 나는 남편에게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시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7시가 되면 딩동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한창 대사 연습에 열중하고 있거나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으면 그 벨소리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친구도 없나? 밖에서 밥이라도 먹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하는 심통이 올라와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남편 앞에 앉아 있으면 조금 전까지 보다만 영화가 아쉬웠습니다. 퇴근한 사람에게 신경질부터 냈으니 조금 미안한 마음에 웃으며 밥 먹고 있어요. 나 저거 좀 마저 보고 올게요. 하고 말하고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투덜거리면 사람 참 하고 빙긋이 웃는 게 전부였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너무 내 마음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기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일반 가정주부처럼 해주지 못했습니다. 앞에 앉아서 예쁘게 웃어주지도 않았고 음식을 앞에 놓아주면서 이거 먹어봐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는 말은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준 게 없으니까 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만들었으니까. 보통의 부인들이 날마다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미안해서 예쁘고 젊은 여자랑 연애하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사람 참 하며 또 웃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전화해서 물으면 나는 대개 없어요 하고 말했는데 어떤 때는 순대가 먹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북창동 올라가는 길에 좋은 순대집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곳까지 가서 나를 위해 순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 순대가 맛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고급 순대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니, 이런 순대 말고 시장통에서 아줌마들이 좌판해 놓고 썰어주는 그런 순대가 나는 맛있어. 그럼 남편은 사람 참 하고 말하고는 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다시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다 해주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요?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까짓 영화 나중에 다시 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나밖에 몰랐을까? 그까짓 순대가 뭐라고 투덜거렸을까? 나는 그에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죽으면서도 내 걱정만 했습니다. 나에게 와준 천사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해도 이해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췌장암으로 더 손쓸 수도 없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나는 매일 밤 병상 옆 보조 침대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수척해진 내 얼굴을 보고는 담당 의사가 김혜자 배우가 먼저 죽게 생겼다며 거울을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거울 안에는 입술이 검게 변한 내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옆에서 지켜본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면서 나더러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너무 내 본의였고 참으로 한심하게 굴었으니까. 또 그것을 남편이 다 받아주었으니까. 그는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침대맡에 서 있던 가족들, 나, 아들, 딸, 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죽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다정했을 것이고 한 가지라도 더 신경 써주었을 것입니다. 걱정도 덜 끼치고 떠날 때 내 염려 안 하도록 자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죽으리라 생각을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가요?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없네 하고 느끼게 할 줄 몰랐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났을 때 충격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그런데 남편 문상을 온 사람 중에 무좀 양말을 신고 온 이가 있었습니다. 슬픈 와중에도 그 발가락 모양이 어찌나 우습던지 울면서 얼굴을 가린 채 웃었습니다. 인생은 그만큼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남편을 땅에 묻으며 내내 울었습니다. 남편이 누운 자리 위로 흙을 뿌리는 것도 싫고 남편을 똑바른 자세로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싫었습니다.
무덤 봉분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올라가 흙을 다지며 밟는 것도 싫었습니다. 우리 남편 아프다고 밟지 말라고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라며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는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남편과 연관된 사람만 만나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과 남편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하고 우리 남편이 아는 사람이지. 저 사람도 우리 남편하고 대화를 했겠지. 이러한 생각이 들면 밑도 끝도 없이 눈물부터 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가끔 사람들로부터 저렇게까지 세상 물정을 모를 수 있나 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이면식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내가 속상해하고 있을 때 아들이 뒤에 와서 나를 가만히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순진한지는 아빠랑 나만 아는데 아빠는 저 세상으로 떠나고 우리 엄마 어떡하나.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뒤에서 희생한 다른 이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습니다. 내가 남편에게도 잘했고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엄마였고 그러고 연기도 빼어나게 잘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배우로서 살아온 것 말고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여자였습니다.